오늘 그할 리뷰는 1450회 5803일 옥탑방의 비밀. 저도 옥탑방에 사는 분의 어느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옥탑방이 나왔어요. 거제 시멘트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2025년 7월 5일 날 나왔던 방송이네요. 모르는 사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알을 막 챙겨보지는 않아요. 저도 저희 작가가 만들어주는 토르의 그알 리뷰를 통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최근 거는. 요즘에 근데 그알이 재밌어요. 좋은 주제의 사건을 잘 선별하는 것 같아가지고 작가진이 좀 교체됐나?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그알이 재밌어 다시. 그래서 그알 다시 또 챙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잖아.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거제 시멘트 살인 사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5803일.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침내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건 예년보다 유독 거셌던 폭우 때문이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면 윗집 가서 누수 검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팀이 와서 깼는데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난리가 났지. 경찰차가 한 7대인가 왔었어요. 장소는 경남 거제입니다. 한 옥상 빌라. 과학수사대가 급파된 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1시 54분경. 경찰이 촬영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가?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 안 가장 안쪽에 창문을 열어야만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피트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배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행 가방 벽돌하고 시멘트 이용해서 이 피트랑 같이 수평을 맞춥니다. 사람이 통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고요. 공사하면서 그곳을 파지 않으면 사람을 아예 찾을 수가 없죠. 그 건물이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요. 사람 죽이고 가방에 담아서 세멘을 발랐구나. 시신을 유기해야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건물 허물거나 그러다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니까 콘크리트가 굳어 있어도 은근히 밀어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게 결국 깨지긴 하거든.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배관이 설치된 피트랑 한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시멘트로 감쪽같이 안매장해 있었는데 깨져서 나온 게 여행 가방이었고 그 안에 여자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네, 시멘트도 깨져요. 시신이 부풀면은 어쨌든 안에서 팽창하고 있잖아. 계속 밀어내면 깨집니다. 담당 경찰이신데 처음에는 여행 가방이 완전히 잠긴 상태로 안에 들어있었는데 공사하다가 가방 나오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뜯은 거예요. 콘크리트 제거하고 가방을 옮겨서 확인해 봤더니 세로가 70, 가로 40이 높이 27밖에 안 돼요. 좀 작습니다. 여행 가방이. 요 정도면은 이제 비행기 탈 때 개인 수화물로 기내 가지고 탈 수 있는 정도 크기일 것 같은데요. 따로 짐 붙이지 않아도 되는 정도. 그럼 너무 작은데? 여자가 좀 작나 봐, 체구가. 몸이 웅크려진 상태였다. 몸통은 비닐로 쌓여 있었다. 머리 부분은 검은 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그게 밀폐된 공간이라 그렇게 많이 부패되진 않았어요. 베테랑, 경력 많은 장내 지도사도 놀랄 정도로 시신이 온전히 보존돼 있었대요. 아무래도 뭐 그렇지 않을까요? 시멘트를 발라서 밀봉돼 있으니까 산소가 닿지 않아서 부패도 안 될 것이고 수분이 뭐 날아가지도 않고 가스가 차서 뭐 팽창을 하자니 시멘트가 깨진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 뭐 차이가 있으니까 안 깨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신이 부풀거나 막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 16년이나 됐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다. 2년 된 시신까지는 제가 봤었거든요. 색깔이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하였어요. 부패가 거의 없었나 보다. 우리의 살결 색상하고 거의 일치했다. 16년 된 시신이 미라처럼 막 실화파됐다 그런 개념도 아닌 겁니다. 법의학자조차도 깜짝 놀랐다. 맨날 이분은 시신을 봐요. 그죠? 그리고 해외의 다른 부검의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인력이 부족해서. 걱정될 정도로 이분은 부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놀랄 만큼 시신 보존 상태가 좋았다. 저도 과학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지게 하는 어떤 하늘의 뜻이 아닐까. 16년이나 지난 시신이 이렇게 보존되는 건 사실상 천운이다. 좀 그늘지는 위치도 있지 않았을까요? 햇빛이 직접 안 쬐는 거야. 그 시멘트 바른 부분이. 사인이 명백히 나올 정도로 타살의 흔적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에는 이마, 두피 등 4군데에 2cm 찢긴 상처, 위턱뼈랑 머리턱뼈에는 더 큰 4cm의 골절. 요렇게 부위가. 머리뼈가 깨지고 그 다음에 위턱뼈가 깨질 정도면은 그것도 여러 군데 다발성이다. 그럼 당연히 뇌실질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외력이 작동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을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단단한 물체였을 테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뇌에 상당히 큰 손상을 야기했을 거예요. 망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에 의한 가격이 많죠. 왼쪽 손에 찢어진 상처, 왼팔에 피하 출혈, 둔기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순간 피해자의 필사적인 방어가 짐작되는 부분이다. 누군가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차가운 시멘트 아래 비좁은 공간에 16년간 갇혀있던 건데 우선 피해자 신원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문도 확보가 되겠죠. 보존 상태 좋으니까. 그 무렵에 실종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보니까 DNA 채취로 했거든요. 대조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74년생 정소연. 3남매 중 막내딸입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거제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장기 실종자였어요. 16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어머니까지 몸져 누우면서 오랫동안 정소연 씨를 찾아 헤매던 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말을 어찌하겠습니까 진짜. 억장이 무너지네요. 억장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약없이 잠도 못 주무시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모시고 가야 되고요. 소연 씨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거는 2008년 가을. 나이가 35쯤이에요. 오키. 아는 언니하고 같이 동업하려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래요. 울고불고 그랬잖아. 어머니가 그때 내가 그 돈 해줄게. 다 잊어버리고 집으로 와라. 설득하고 그리고 있다가 엄마 다 정리했으니까 내일 몇 시 배로 몇 시에 도착한다. 오빠가 데리러 올 수 있냐 그래서 남편도 알았다. 그럼 데리러 갈게 하고 끝이죠. 아, 이분이 이제 오빠인가 봐요. 전화 통화하고 동생이랑 다음날 이제 집 나갔던 동생 만나서 데리고 오는 날인데 연락이 끊겼구나. 그래서 얘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집에 온다고 해놓고. 가족들이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소를 알게 됩니다. 실종신고하고 나서. 자, 그게 어디냐면은 소연씨가 발견된 옥탑방이에요. 살던 공간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16년이 묻혀 있었다. 그러면은 그녀를 살해하고 안매장까지 한 범인은 누구일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에 관련된 사람인데. 그때 동거했던 남자 실종됐던 때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대요. 그 말만 해서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1차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소재를 추적했어요. 이 남자 말로는 자기가 이제 전에 사귀던 남친인데 갑자기 멋대로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됐었다. 그리고 헤어졌다는 건 같아. 근데 소연씨 시신이 발견된 지 2주 만인 지난해 9월 19일 경찰이 찾아낸 그의 은신처는 경남 양산입니다. 2016년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어요.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해롱되느라 몰라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어. 피해자 모른다. 죽은 여자. 아니 동거했던 여자를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모를 수가 없잖아요. 살인,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 체포 당시 그 카메라구나. 촬영한 거. 경찰에 체포된 후 필로폰 약효가 사라진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왜 죽였냐? 아, 이 새끼가 죽인 거야.
그러면은 5803일이라는 것도 이 16년의 시간이구나. 5803일 만에 발견된 거구나. 오케이. 자, 얘가 그럼 인정했습니다. 그럼 사건 끝인데 이게 왜 그 아래 나오고 있지? 남자와 외도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죽였대요. 예정보다 자기가 좀 빨리 낚시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남자가 이제 팬티만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여자분이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하고 결혼을 했어 뭘 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서 냄비 뚜껑, 뚝배기였는데 그걸로 이제 피해자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서 죽였다. 그리고 뭐 자기가 시멘트로 묻었다는 것 같은데요. 검찰 공소장 내용은 이래. 살해 동기는 피의자 진술만 있고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어. 16년이나 지나서 감춰왔던 사체 은닉 증거가 명백했던 시멘트 사건이다. 암장해놓고 거기서 한동안 살았어요. 몇 년을. 그래서 언론에서 엽기적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어요. 이 새끼가 이제 또 약 빨아가지고 감옥 가고 그랬구나. 8년을 더 살았대. 검찰은 이미 30년 구형 요청했고 그럼 재판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심 결과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빗나갑니다. 상습적인 이 투약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나왔고요. 살인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묻혀있던 16년보다 짧아 징역 14년 받았어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네. 사실 근데 이건 좀 약간 억가의 측면이 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이 14년이 말이 되냐라는 주장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피해자가 시멘트 속에 16년 있었는데 가해자는 14년을 받는 게 맞냐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건 좀 억가예요. 이런 측면이.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16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혐의에 대한 수위만큼의 처벌을 받는 거죠. 범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해서 가중되는 게 어딨어요. 이상한 헤드라인들을 뽑았네. 이런 게 이제 사람 선동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러가지고. 사체유기 부분은 수사했고 기소는 안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14년이 나올만 했겠다. 우발적인 범행에 의한 것으로도 판단이 됐던 것 같고요. 사체은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끝난 지 7년도 더 됐습니다. 그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던 유가족은 판결문 받아보고 또 한 번 무너졌다. 감정적으로나마 얘기하자면은 그럴만하죠. 나도 내 가족이면 당연히 열받지. 내 가족 죽인 새끼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못 묻겠다는 게 납득이 되겠어요? 근데 나라는 어쨌든 이 사회를 유난하게 굴러가게끔 만든 가이드가 법인 것이고 누구는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다수를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잘 굴러가게 하고 있는 규칙인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받지만 더 영역을 확장해서 넓게 보면은 이게 맞으니까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사회는.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살인죄가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다면서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렇게 해서 또 유기했고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14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이 이상해요. 법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내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은 나도 같은 말 할 것 같아. 근데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회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회는 이렇게 정해놔야 원활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나일 때 사회의 관점일 때 좀 다른 것 같아. 거기에 이 새끼가 이제 반성문을 냈어요. 잘못했고 죄도 달게 받겠다. 근데 1심 선고 뜨니까 형량이 무겁습니다. 항소합니다. 얘가 또 글씨를 잘 쓰네, 이 새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재판장님, 느낌표. 죄책감에 공포에 두려움에 또 불안 속에서 정말 패인 같은 16년의 시간을 보내어 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지? 씨발. 이빨 터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약간 나르 기질이 있는 건가? 이 씨발 뭐지? 이게 좀 싸바싸바
이 새끼 실력이 엄청난데요? 이거는 보통 아부 스킬이 아닌 것 같아. 아니, 남자하고 바람 피면 뭐 한다고 집에 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 의문이죠, 다. 그러니까 범인 새끼의 말은 낚시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내 여친이 웬 남자 불러가지고 바람 피고 있었다. 나는 그 현장을 발견했고 홧김에 말싸움하다가 때렸다. 그래서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제 남자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 죽었고. 뭐 어떡할 거야 이걸. 남자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16년이나 지났는데. 죽인 놈은 저렇게 혼자 씨부리고 있는데 이 씨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막으로 씁니까? SBS 많이 내려놓고 있네요. 이게 방송 가이드에 맞는 표현인가? 원래 좀 바꿔서 자막 쓰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내가 다 인정하는데 잘못했다. 반성한다. 그런 와중에 공소시효도 지났고 시신을 유기한 거는 살인죄만 남은 거잖아. 근데 반성하고 또 뭐 초범일 것이고 그리고 우발적이었고 이런 많은 것들이 더해져서 뺄 거 빼다 보니 14년 떴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이 새끼의 정황이 여친 죽여서 묻어놓고 그 옆에서 8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이게 반성하는 태도가 맞냐는 거야. 이게 그냥 내심인 거예요. 내심. 또 열받는 게 증명할 수 없는 당사자 혼자서만 알고 있는 진짜 속마음은. 반성하고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지만 사람 죽여놓고 그 옆에서 8년 살 수 있냐는 거야. 반성하는 새끼가. 자수를 해도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행동과 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운 좋게 우리나라 법에 덕을 좀 봤어. 혜택을 본 거야. 노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4년 떴으면 사실은 감지덕지예요. 근데 뭐가 억울하다고 항소를 또 하냐는 거지. 판결문에 적힌 짧은 공소사실과 궁색한 반성문만으로 더 이상 김 씨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시신은 발견됐지만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전히 감추고 있는 그날의 비밀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동거녀 죽이고 안매장한 당시에는 42살이었어요. 7살 차이쯤 나는 건가요? 지난해 58의 나이에 경찰에 검거된 그는 으뜬 새끼일까? 부산에서 나이트 DJ 하고 있었답니다. 이 새끼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랑 만나가지고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거예요. 거제에 와서 김씨는 주점 종업원, 호객꾼, 성인용품 가게, 안마업소 실장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 약도 했고 직업에서 오는 그 편견이 있잖아요. 살아온 어떤 이 루트를 보니까 성실함과는 좀 거리가 꽤 있는 새끼다. 꼬박꼬박 출퇴근해서 월급 받고 이 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네.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조금 무질서하게 지내면서 랜덤하게 소득을 얻는 약간 좀 그런 정도의 일인 것 같아. 운 좋으면 많이 버는데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유흥계에 좀 있었구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도 해놓고 16년간 불안에 떨었다고 반성문 써놓고 정작 그 시기에는 취미용 RC카 만들고 인터넷 게임도 존나 하고 집에 컴퓨터 장비들이 많아. 뭘 공포에 지내. 체포 당시에는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조그만 원룸 마련해주고 건설 쪽에 일용직하면서 틈틈이 벌어서 그렇게 생활한 걸로 아는데 생활 정도로 따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핫타치다. 김씨가 검거된 양산 원룸의 주인은 그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우리도 소식을 몰라. 전화번호도 다 바뀌어버렸고 있으면 나한테 전화 좀 줘요. 저도 잡아가지고 일 처리할 게 있거든요. 그분이 월세 밀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아이, 월세가 밀려있으니까 잡아서 나한테 연락 달라고 하는 거 아니오. 보증금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새끼 월세 안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였구나. 그래서 더 깔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월세는 다 못 낸 거야. 근데도 계속 짐도 안 빼고 버티다가 도망갔나 봐.
찾고 있다네. 가족이 없어요, 그 새끼가. 내가 볼 때는. 친한 형제 있으면 주인한테 양해 구해서 한 100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영치금인가 그거 좀 넣어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세 다 까먹을 때까지 가만히 놔둔다고요? 아이, 그럼 형제간하고는 연 끊었다, 이 얘기 아니요. 그분은 마약을 허였죠? 그리고 아니, 그 이야기는 왜 갑자기 하시나요? 아이,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무슨 방구석 피들스틱 마냥 이 뭐 약 때문에 들어갔나 해요. 나는 근처에 사람들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본 건 아니야. 근데 행색을 보면은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티를 내고 다니는 거지, 이 새끼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취급 횟수와 기간도 상당하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매도, 교부, 범행에 나아갔다. 팔고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런 것들에도 단순히 구매자만이 아닌가 봐. 어떤 거래 루트 같은 걸 갖고 있는 새끼인가? 근데 살아온 그 직업들을 보면 또 그래요. 뭐 유흥계에서 일했고 뭐 안마방 실장하고 당연히 어떤 조폭 건달이나 약 쪽이랑도 관련이 되기가 좋아. 그리고 행색도 그렇고. 별다른 직업도 없이 동네를 돌면서 나이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제 아는 아저씨 중에 나이와 맞지 않는 이상행동 보이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김씨는 아닌데 삐쩍 말랐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연상되는 것들이 꽤 있네요. 2016년 판결문에 따르면은 그는 단순 마약 투약뿐이 아니라 마약을 판매한 전력도 있는 상습 마약범이었습니다. 단순 투약자를 넘어서서 유통, 판매까지 나갔더라고요. 거봐야 지금 루트가 있어요.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그 인간관계, 그 크루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병합돼서 다른 사건까지. 초범이었다 해도 죄질이 나쁘다. 거짓말도 해요, 이 새끼가. 그래서 집행유예 주지 않고요, 실형을 선고한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매번 경찰이고 정치인이고 마약 근절 이지랄만 하면서 초범이면 풀어준다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초범인데 왜 풀어주는 거야? 초범이 뭐라고? 응? 재범돼서 오라는 거야, 뭐야? 키잡이야? 키워잡아? 뭐야, 왜 풀어주냐고, 초범이면. 근데 다행히 이 새끼는 또 집행유예 안 줬습니다, 초범인데도. 죄질이 또 강해 보이니까 실형 때렸어요. 근데 김씨가 교도소에서 써내려가는 3번의 반성문에서 그는 이 모든 게 피해자의 탓이라고 주장을 한대. 죽은 여자. 그녀를 통해 마약을 시작해 결국은 중독이 됐던 것 같다. 이 새끼 봐라. 모든 게 약을 처음 시작한 이유도 피해자인 소연씨의 권유였다. 남겨진 자신의 딸과 형제들 걱정하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오히려 이 새끼가 중독시켰을 수도 있어. 다만 남겨진 죄 없는 제 가족과 형제들과 딸 아이를 조금만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 이 새끼 봐. 이 새끼 상황에 맞춰서 태도가 잘 바뀌고 있어요. 나르 같아.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존나 비굴할 정도로 기어. 근데 뭔가를 탓하거나 핑계를 대려고 하면 또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다가 완전 없어지다가 이래요. 2016년 마약 혐의로 1년 2개월 형량 마치고 출소하자 김씨 재활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와 돌봐줬다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오빠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편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겁이 많아서 사체를 은닉한 건 잘못이지만 소연씨를 잘못 만나 자기도 큰 고통을 겪었다고, 유족에게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대. 수감 중인 교도소로 김씨를 찾아가자 피해자가 자기를 더 이 마약의 세계로 끌어들였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했어요. 난 처음에 그게 마약인 줄 몰랐어요. 프로포폴인 줄 알았지. 잠을 내가 잘 못 자고 이러니까 오빠 한 대 맞아봐라, 잠 잘 올 거다 하면서 놔주니까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중독도 되고, 이 소연이 아니면 제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한 번만 더 놔달라고 막 내가 애걸복걸하고 심지어 개처럼 짖어봐라 하면은 웡웡 짖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 내가 볼 때는 지 여자친구가 했던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100% 없는 사실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사실에 기반돼 있습니다. 거짓을 조금 섞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냥 드는 느낌은 뭐냐면은 이 새끼가 여친을 소연 씨를 중독시켜 놓고 지가 다 시켰던 거야. 여친이 막 또 약 요구하고 하니까 그럼 네가 지져봐 엎드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가 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이미 피해자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의 외도도 아니고 사실은 지가 외도야. 근데 여친한테 걸린 거지. 여자친구가 나갔다가 뭐 어디 들어왔는데 이 새끼가 방에서 약 빨고 주사 놓고 여자랑 누워있네? 여친이 뭐라 한 거야, 소연씨가. 그러니까 이 새끼가 그거에 화나서 때리다가 죽은 거지.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약을 얻기 위해 모른 척 참아왔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낯선 남자와 함께 약을 투약한 상태였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라는 걸까? 제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난 사안이잖아. 사람이 죽은 일, 살인을 했냐 마냐의 일이잖아. 거기 약도 껴있고. 그럼 여기서 최대한 형을 덜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거 지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 거짓말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순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그 모순이 생길까봐 애초에 실제로 있던 일인데 주인공만 바꾸는 거야. 주인공만. 가해자 피해자만 바꾸면 어차피 알고 있는 기억이잖아. 모순이 생길 리가 없는 거잖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아닌 쟤였다고. 이것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을 말해도 돼. 이 주인공만 교체되는 거니까. 그럼 모순적으로 뭐 구멍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진술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 말이 모든 게 신빙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못 찾겠다고. 나는 답답한 거야. 나도 죽이려고 죽인 거 아닙니다. 자꾸 죽여라, 죽여. 너보다 낫다 그 인간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어요. 한바탕 다투고 나와서 담배 하나 피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피해자가 숨져 있었대. 근데 구급차 부르고 뭐 자수도 하지 않고 왜 시멘트로 안 매장했냐는 거야. 자수를 못했습니다. 약 때문에. 나는 살인보다는 약에 더 겁을 냈거든요. 언뜻 그럴듯하면서도 묘하게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김 씨의 항소를 전해들은 유가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또 충격받을까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던 어머니가 다시 나서게 됐네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말 들어보니까 내가 이래서 어찌 살겠어요. 난 그 새끼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새끼하고 동거생을 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28살이 되던 해까지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았대요. 소연씨는. 그의 집을 떠난 이유는 원인 모를 병치레로 요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 다녀도 병이 낫지 않고 배에 복수가 차서 앉지도 못하고 저 농에 기대서 물만 마시고 이랬거든요. 서울에 데리고 갔었어요. 집에 가만히 앉혀놓으면 우울증 오잖아요. 자기가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집인데 거기서 서빙하는 걸 시켜줬어. 휴일엔 서울도 구경도 하고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됐다. 그러자 이모부가 식당을 하나 소개시켜줘가지고 일도 하게 됐는데 식당에서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사라졌대. 소연씨가 사라졌다고. 그런데 뭐 가족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증발돼 버렸어. 얘가 어디 갔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게 소연씨입니다. 거제도에 있대. 몇 달 뒤에 전화해서. 거제에서 뭐하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나는 괜찮다 이러더라고. 통화도 잘 안 됐어요. 본인이 전화 안 하면 연락 안 되는 거지 뭐. 아, 연락처도 안 알려줘. 장소도 모르고. 가끔이지만 밝은 목소리로 전화해가지고 뭐 잘 사나보다 생각을 했었대요. 그 시간이 아마 김씨 새끼 만나가지고 동거 시작하던 시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당시 소연씨를 만난 적이 있다는 친구, 목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연씨가 일하는 가게에 온 적이 있대요. 그게 이 친구인데 박경희. 가서 보니까요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도 천지 차이예요. 단란주점으로 알고 갔거든요. 안에서 좀 문란한 그런 걸 했어요.
김씨 이 새끼가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여자 약 놓고 섬에 판 거야. 성매매 시키려고. 그 가능성이 있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울고 뛰쳐나왔는데 제일 힘든 게 2차 나가라 할 때 거기서 강요를 했나요? 강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못 잊고 도망 나왔죠. 소연 씨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충격인 건 같이 사는 남친 동거남 이 김씨 이 새끼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소연이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김씨가 소개해서 간 것 같더라고요. 여 사장님하고 김씨가 아는 것 같던데요. 네, 판 거예요. 소연 씨는 아마 약에 중독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나이도 젊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룸살롱이라든지 뭐 이렇게 OP 이런 얘기 해야 되냐? 이런 쪽 그리고 나이 좀 더 들면 이제 뭐 안마방 쪽으로 가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제잖아. 거기 항구도 있고 조선소에 있어가지고 벤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험악한 사람들 좀 깔끔치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상대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여자가 맨정신에 그 나이에 어떻게 아무리 뭐 이런 일로 번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약을 맞지 않고는 이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약을 놨다는 게 누구야? 김씨 이 새끼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싸움하다가 물건 깨고 거울 깨고 전신거울이었거든요. 하여튼 화가 나면 좀 주체할 수 없는 이건 한 번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연이가 얼마나 밤새 잠을 잘 못 자고 울고 저는 그거 치우고 저는 그때도 놀라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소연씨가 말을 안 하네요. 뭔가 꽤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울기만 해. 소연이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는 벗어나고 싶은데 돈 관련이라든지 뭐가 안 있겠어요? 그치, 보통 팔려가면서 빚을 지게 됩니다. 당사자가. 당시 경희씨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업소 사장에게 빌렸다는 돈을 대신하기 위해 거제도로 갔다는 지인을 만납니다. 4월 말쯤 됐을 거예요. 2차도 강제적으로 보내고 폭행도 했다. 갈 때 돈을 한 300 선급금 받고 갔으니까 오빠 좀 갚아줘. 알았다 하고 이제 돈을 가지고 여기서 8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3시간 만에 거제도 갔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왔어요. 선불금 받고 각서를 쓴 뒤에야 겨우 경희씨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짐을 챙기려고 소연씨 집에 들렀던 일이 생생하다. 들어가면 부엌 있고 부엌 열면 방이에요. 들어가서 김씨하고 인사도 하고 앉아서 저녁 먹으면서 1시간 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소연씨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은 폭행을 한대요, 남자가. 하루하루 일수 찍듯이 남자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거의 맞아요, 이러면 진짜. 아까 그 새끼가 진술하는 게 그 주인공을 바꿨다. 내가 라고 말해야 될 부분에 여자친구가 이것만 바꾸고 나머지 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여친이 지를 약에 중독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지가 중독시킨 게 사실이고 그래서 섬에 판 거야. 사창가에. 그리고 이 여자가 버는 돈을 다 지가 챙기고 있던 거지.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 이렇게 착취하는 이유는 이 새끼가 도박 중독자였어. 김씨가 빠친콘지 뭔지 거제도 내에서 노름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매일 그 도박 자금을 줘야 된다는 거야. 오늘도 빨리 돈 벌러 가야 된다. 15만 원 안 주면 막 때린다. 그때 돈이 크잖아요. 15만 원이면.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소연이를 같이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살해됐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보통 이제 팔려갔을 때 빚을 지는 이유가 정착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취직하러 갔는데 아무 연고지도 없어. 보통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방도 구해야 되고 뭐 살림살이도 이런 거 구해야 되고 하면은 그 술집에 뭐 사창가든 어쨌든 당장에 빚을 내야 됩니다. 일하면서 갚으라고. 그래서 몇백만 원 주잖아요. 그게 이자가 감당이 안 되게 늘어나요. 그게 이제 300만 원이었는데 이 아는 사람이 300은 갚았지만 이제는 남자한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이 남자가 또 그럴 거야. 가게 빚진 거는 갚았는데 얘는 나한테 빚진 것도 있다. 그것도 내놔라. 이렇게 나올 게 뻔하지.
그리고 여자 자체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당시 소연씨를 직접 만난 또 다른 친구도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절친이던 미영씨. 몇 년 만에 갑자기 부산에 나타나가지고 소연씨가 몰라보게 마르고 여기저기 폭행당한 흔적까지 있었다. 이 마른 게 이제 증거죠. 왜 말랐겠어. 만났는데 애가 몰골이요. 야여서 거의 폐인이 다 될 정도로 변해 있더라고요. 울더라고요. 그때 온통 멍이었어요. 여기 허벅지 이쪽하고 여기 갈비뼈 두 군데. 그래서 내가 파스 발라줬거든요. 자, 폭행당한 이유 나옵니다. 소연이가 돈 좀 갚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면은 김씨가 갑을 해서 써버리고 술 먹어요. 새끼 봐라. 계속 빚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친이라는 이름으로 소연씨 이름으로 이 가게에서 자꾸 돈을 빌려내네. 가게는 소연씨한테 갚으라고만 할 것이고. 그냥 기생충이네 진짜. 빨대 꽂았네요. 빚을 갚으면 빚을 지고 갚으면 빚을 지고. 술집에는 빚이 있으니까 일하러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갚고 도망가면 안 되냐. 얘네들 지구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냐. 소연씨한테서 돈이 나올 군형이 도저히 안 보여. 아무리 짜내도.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해. 다른 가게에 팔아. 그러면 소연씨는 또 빚지는 거야. 못 나와요 이거. 얼만데 이러니까 말하지 마라. 많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다시 가야 된대요. 안 가면 죽인다고. 소연씨는 왜 이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았을까? 죽어도 못한대요. 엄마한테는. 그지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이 처지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중고딩도 아니고 나이 먹을 대로 먹은 성인이 미안하면서 쪽팔리잖아. 말 못해 쉽게. 엄마가 내 모습 보면 어찌 되겠냐. 너 같으면 어떨 것 같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2008년 가을 돼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을 때 뭔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았대요. 나 빚 청산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마담하고도 이야기 다 됐다. 이제 너는 가도 된다고 그랬는가 봐요. 그 오빠는 그러니까 김씨는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꼭 올게. 엄마한테도 부산으로 온다고 약속했어요. 너희도 보고 이제 편하게 살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랑도 통화하고 오빠 데리러 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야. 엄마한테는 집에 가는 배 시간도 알려줬어요. 가기로 완전히 이제 된 거거든. 근데 이 남자 새끼가 가질 수 없으면 뭐 부수겠어 뭐 이런 마인드인가? 굳이 왜 죽이지? 우리 딸이 여기 거제에서 9시 반 배 타면 부산 오면 11시 반이나 된다. 오빠 나와 있으라고 해라. 오너라 다 버리고 오너라. 전날 저녁에 전화 받고 아침에 배 탔나 어찌됐나 하면서 전화했어.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와, 그리고 16년 만에 콘크리트 속에서 나온 거구나. 소연씨가 김씨에게 살해당한 건 집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려던 바로 그날이 분명하다. 그럴 것 같죠? 그놈은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의 탈을 덮어쓰고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그래요? 수도 배관 옆에 시멘트로 파묻은 놈이 그게 사람입니까? 이 전화, 집 전화. 엄마 가서 보자. 엄마 내일 간다. 이게 마지막이다. 아, 그러네. 요즘에 누가 이런 전화기 쓰냐? 다 없어졌지. 다 스마트폰 각자 갖고 있는데. 근데 못 버리는 거야. 이 전화를 없애질 못해. 마지막으로 딸이랑 통화했고 얘기했던 게 이거야. 그래서 그러네. 마치 실종된 가족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이사를 안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딸은 전화가 이제 없고 그 다음부터 낯선 남자의 협박 전화만 걸려왔대. 내가 네 얼굴 안다. 너도 죽여버린다. 나를 보고 너도 죽여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발신자 전화번호가 안 떠서 내가 죄 짓고 산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제 당하고 보니까 그놈 아니면 나한테 죽인다는 소리 누가 하겠습니까? 그놈이죠. 김씨 새끼가. 약에 취한 동거녀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김씨와
오랜 시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착취해서 벗어나려는 순간 살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유가족.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도 유가족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족 쪽이라기보다 이거 지금 그 아래서 취재한 내용 보는 거잖아. 뭐 일치하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피의자인 김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그녀를 통해 약을 시작해 결국은 약으로 미쳤던 것 같다. 그녀가 건네준 약에 취해 상황을 일부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변명 같겠지만 정말 상세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동거녀 죽이고 시멘트로 안매장한 김 씨가 사체 은닉 공소시효 지나 겨우 14년형 받고도 항소한 이유는 바로 약 때문이다. 피해자가 프로포폴이라고 속여 자기를 약에 중독시켰고,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 같은 거 받고 싶은가 봐.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약을 투약한 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김 씨 본인도 피해자가 준 약에 취해 살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 새끼의 논리가 그러니까 좀 약간 무적이네요, 정말. 이유가 다 있어. 행위 하나하나에. 외도 중인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연히 동거녀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다던 김 씨는 왜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걸까? 모든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김 씨의 말은 아무래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진짜 범행 동기는 뭘까? 아니 근데 피해자 몸에서 보존 상태 좋았다며 그 성분 같은 거 안 나오나? 진짜 약에 취한 상태였을지. 유가족이 증거 기록을 열람해서 확보한 김 씨의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2008년 10월 10일 그날의 진실을 차근차근 검증해보자. 유가족이 직접 증거 기록을 열람해서 김 씨의 진술 내용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들어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재판 기록 열람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해가지고 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 찾아가고 그냥 법원 가서 우리 유가족이다. 안 줘. 정보 공개 청구 이걸 해야 돼요. 그거 하러 또 다니는 것도 귀찮고 돈 내야 되고 아우. 자, 아무튼 살인사건이 벌어진 2008년 10월 10일 그날의 진실을 이 증거 기록을 통해 검증해보자 라고 합니다. 대형 조선소가 두 곳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선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산 가덕도에서 저도랑 죽도를 징검다리 삼아 거제도까지 이어지는 거가대교. 최첨단 해저터널이 완공된 거는 201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건 시기에 다리가 있었어요. 거제도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 대형 조선소가 두 곳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이제 선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상당히 그때가 이제 호황이었어요. 그런 성풍속 관련 사범 단속도 굉장히 많았고요. 한참 그때 주점 대박 나가지고 방이 없어서 손님을 우리가 못 받았는데 도도 사무실이라는 데가 전에는 한 20개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무실 돌아가는 게 7개밖에 안 돌아가요. 조선업이 최대 호황이던 지난 2000년대 초반 일자리 늘고 외지인도 모여들고 그러면서 동네에 술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술집들만 생기냐? 좀 약간 음지도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숙박업소 생겨나고 또 이제 관련 물품들 성인용품 이런 것들 아까 그 김씨 그 새끼도 성인용품 일한 적 있다고 했잖아. 그런 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장사 잘 되고 막 경기 좋을 때는 돈 1000만 원씩 미리 줬어요. 여자애들 가방 하나 들고 내려와서 선입금 받아서 방어도 생활하고 이랬거든. 아 그러네. 또 이제 단기로 또 원정을 오는 여자들도 있었네요. 여기 이제 손님 많다 소문나니까. 2008년이면 그런 게 더 심했죠. 이런 업소 언니들은요 돈 뺏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기둥서방처럼 하나씩 끼고 있어요. 특히 전부 유흥 종사자들의 선급금이죠. 선급금을 받고 바로 잠적하면 그게 사기죄가 되는데 수사관 한 명이 그런 사기 사건을 거의 100건씩 들고 있었어요. 와 진짜 이면이다 이면.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장 부지 생기고 노동자들 모이면은 좋은 것 같아. 시장 경제 활성화되고. 근데 이런 이면이 또 있는 거죠. 율락업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율락업에서 생기는 문제들 음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지. 그 시절 거제 밤거리에는 소연씨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집집마다 있었다.
그 여성들의 숫자만큼 그들을 착취하고 사는 남자들도 꼬여 있었다. 그러면 거제 유흥업소에서 이러던 피해자가 마약 중독자고 사건 당일에도 약에 취한 채 낯선 남자와 외도 중이었던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현장에서 약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피해자가 평소 마약을 했고 방안 화장대 위에 주사기가 있는 것을 보고 저 남자도 마약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목격자이자 참고인이었을 남자의 말이래요.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대요. 지금 사망했는지 뭐 어떤 진술도 할 수 없는데 사건 현장에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줄 강력한 단서가 하나 있었다. 부패되지 않은 피해자의 시신. 이게 유일하구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약물 검사나 마약 검사할 때 간, 신장, 위 내용물, 모발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16년 지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국가수도 바로 그 점을 주목해 시신에서 여러 약동물 검사를 했다.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성분도 마찬가지였다. 검출되지 않았어요. 피해자 몸에서. 그러면 약을 주사 놓고 막 강제로 일시키고 이건 또 아닌 거야? 부검 감정서를 봤을 때 김 씨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간과 신장 조직, 위 내용물, 모발에서 약 동물과 마약 성분이 전혀 안 나왔어요. 가해자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합리성이 없습니다. 어허... 마른 거는 그냥 뭐 단순히 굶긴 건가? 되게 한 달 만에 1cm 자란다고 생각하고 5cm짜리 모발에 없었다 그러면 한 5개월 동안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머리 길이네요. 상당히 길어요. 그럼 안 했다고 봐야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약에 취해서 한 진술뿐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피해자가 약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 중 믿기 힘든 주장은 약 얘기만이 아니다. 처음에 남자가 팬티만 입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또 나중에는 서로 같이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다. 자기도 기억이 오락가락하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시간이 오후 2시, 2박 3일 낚시 갔다가 예전보다 일찍 왔더니 웬일인지 방문이 잠겨 있어서 주방에 있던 쇠톱으로 열었대요. 쇠톱 같은 걸로 방문 잠금 장치를 따고 들어가니까 남자가 거의 알몸으로 창문을 넘어 도망가는 모습이었고요. 피해자는 브라만 착용하고 나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핑계를 뭐 다 그런 건가 봐. 약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말하나 봐. 자, 근데 경찰이 이런 김 씨의 진술을 의심한 이유는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옷차림이 김 씨의 주장과 달라요. 위에 속옷만 입고 나체였다는 거 보니까 밑에는 없어, 옷이. 그 상태에서 죽어서 묻었다는데 그 와중에 옷도 입혔다는 거야? 발견된 건 옷차림이 다르잖아. 하의 검정 바지 착용 상태였다. 바지를 입혔네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에 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 왜 안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 그거요? 살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입힌 겁니다. 입힌 바지는 어떤 거예요? 잠옷 비슷한 거였는데요. 분홍색이었던 것 같고요. 7부 정도 바지였습니다. 조카 병신아 까만 옷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장 너 걸렸어 라고 해서 경찰은 당장 말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도 맞다 착각했어요. 좋아하는 옷이 따로 있었고 착각했어. 바로 이렇게 돌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서 시간을 둬서 이미 확정된 정보로 만들어놔야 돼. 시간을 둬서. 잘못이 보인다, 모순이 보였다고 해서 바로 찝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다가 근데 사실 검정 바지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 분홍색 바지에 대한 진술을 엄청나게 해뒀는데 그 검정 바지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의 진술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그 진술을 모두 바꾸려면 진술을 한 만큼의 거짓말이 필요해. 그러면 그 거짓말을 어떻게 당장 애드립으로 지어내. 모순이 생긴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새끼. 팬티도 함께 입혔나요? 바지만 입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남성이 현장에 있었나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 모텔도 천지인데 모텔에 안 가고 집에 남자를 데려와 있었다는 게 맞나요? 사실 남자는 없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자 있었어요. 참말이에요.
피해자가 자신에게 약을 공급했다는 얘기를 꺼낸 것도 불쌍한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받으면서부터였다. 한 번은 차에서 내리는 걸 옥상에서 목격했고요. 아이 똑바로 얘기하세요. 씨발 이빨 까지 말고. 오냐 하니까 이 새끼가 너 장난하냐? 너 이러면 국밥 안 시켜줘? 아이 사실요. 그 남자가 마약을 저에게 공급해주던 남자였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사실 전혀 모르는 남자인데요.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발적 살인을 촉발했다는 불쌍의 남자, 어떤 존재였던 걸까? 실제 불쌍의 남자가 그 현장에 존재했다는 진술은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썼을 때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신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16년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소사실을 적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김 씨의 진술이 근데 한편으로는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도 있대요. 자기가 강제로 셋톱으로 문을 열려고 했고 훼손해서 들어갔고 피해자도 따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세탁기에 발이 걸려서 못 가고 있는 상황. 그 장면이 비교적 일관되거든요.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김 씨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래요. 피해자가 떠날 채비를 하고 야반에 도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더는 나는 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과 강압적인 통제를 더 많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 사람이 100% 거짓말만 지어낼 수는 없어요. 피해자의 옷차림을 확인한 김 씨는 3차 진술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려던 중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는 왜 윗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착용한 상태였을까요? 아마 집에 둘이 같이 있다가 외출하려고 준비하려던 찰나에 제가 집에 도착했었던 상황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네.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옷에 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탈의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씨는 뚝배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직경 15cm가량의 사기 뚝배기 뚜껑으로 안면과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어요. 피해자가. 두피에서 출혈량이 좀 있었을 거예요. 두피가 찢어지면서 외부 출혈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신을 여러 겹 싸고 있던 비닐과 수건에서는 혈흔이 안 나왔어. 피가 거의 안 묻어 있었어요. 상의를 벗겼을 수도 있겠네요. 피 묻어서. 잠깐 이제 좀 흐름을 깰 수도 있는데 이 담당 경찰님의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메타몽인 줄. 변혜영. 특이한 건 김씨가 살인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디제잉도 하고 거제에서는 성인용품 가게도 하고 제 소유의 중장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0-400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왜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그것까진 모르죠. 화로차 그건 하긴 했나봐요. 범인 동생이네. 실제 차 타고 왔어요? 화로차로? 화로차 가지고는 안 왔고요. 횟감 필요하면 얘기하라 그래서 나는 아직 필요한 거 없다고 해서 화로차는 안 끌고 왔었죠. 그럼 뭐 동생도 모르는 거야. 본 적은 없으니까. 양산과 부산 거제 나이트클럽을 두루 확인해보니까 김씨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호철은 있거든요. 김씨 형이라고. 근데 김씨는 모르겠어요. 김호철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인가요? 술집에서 일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예전에 W 나이트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DJ로 일하던 김씨를 혹시 아실까 해서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DJ는 그 가게에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지역에 음악하는 사람들 다 모이면은 한 100명 넘었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내가 다 아는데 김씨는 처음 들어요? 김씨가 거제에서 운영했다는 성인용품점 알고 보니까 빌딩 한 켠에 자리 잡은 구두방 컨테이너였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김씨 기억할까? 여기 존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샵인샵 같은 느낌으로. 예전에 옆골목에 구두방 같이 하는 성인용품점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 있었는데요. 없었어요.
오래됐어요. 수소문 끝에 구두방 운영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찾냐, 이런 거. 진짜 개신기하네. 아니, 여기 사장님을 찾았다고? 와. 자, 오영춘씨. 성인용품 이런 가게가 아니고요. 구두방 안에 이제 그 비아그라 같은 거 한 통에 30개짜리인데 그거 열어놓고 손님 오면은 뭐 세 알에 2만원씩 팔고 그랬습니다. 아, 이 사장님이 뭘 하는지 알겠네요. 이 주변에 다 뭐 룸살롱 있고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있으니까 아저씨들이 하루 왔다가 이제 가게 들어가기 전에 구두 손질 한번 하고 또 여자들 초이스 받으려면 또 이제 광 내야 되니까 그런 구두 이제 손질하다가 이 사장님이 어차피 손님들 목적이 똑같으니까 아니까 요거 한번 드시고 올라가라. 30분 뒤에 약발 솟는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파는 거구만. 오케이. 그 열어놓고 이제 막 세 알에 2만원 팔았대요. 30년 혼자 이곳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김씨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성인용품점도 이 구두방 아저씨네. 그러면은 결국은 김씨라는 사람한테 가게를 맡긴 적은 없나요? 없어요? 김씨 그 사람은 절대 성인용품점 아니었습니다. 이 거제도가 성인용품점 하면 몇 개 되지도 않지만 다 알아요. 김씨는 왜 살인 혐의와 관계없는 자신의 이력들까지 거짓 진술을 한 걸까요? 전혀 책임감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외적으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상관리 욕구가 강한 편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 이 새끼 좀 자기애성 성격장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피해자 역시 김씨의 실체를 모른 채 그를 만나기 시작했던 건 아닐까요? 김씨가 했던 최악의 거짓말은 따로 있습니다. 소연씨의 가족이 실종신고했던 2011년. 뭐야? 같이 살았던 그 당시에 동거남이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으로 간다고 집을 나갔대요. 피해자가 평소에 재정적으로 좀 힘들었다, 금전적으로. 출입국 기록 조회해봐도 그런 부분은 안 나와요. 실종 당시 김씨의 진술서에도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불쌍의 남자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된 허구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한다. 피해자와 잘 알고 지냈다는 일명 통영에서 돈놀이 하는 여자였다. 아, 이 새끼 뭔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와 마트에 갔다가 예전에 통영에서 봤던 돈놀이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통영에서 돈놀이 하는 여자랑 뭔 얘기를 했어요? 소연이가 지금 일본에 있는 거 아세요? 그 말을 듣자 피해자가 술 먹으면 항상 3, 4년만 갔다 오면 빚 다 갚는다는 말이 일본을 가리켜 했던 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이제는 원정녀야? 하지만 김씨의 진술과 다르게 소연씨의 출입국 기록이 없습니다. 경찰은 옥탑방 안을 수색했죠. 집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발견할 수 없는 구조가 시멘트를 그렇게 칠한 부분이 저희는 그런 쪽은 전혀 생각을 못했죠. 악취도 혈흔도 남아있지 않던 사체 은닉 현장. 안타깝게도 소연씨의 통신기록 CCTV마저 사라져서 경찰이 더 이상 김씨를 추궁할 수 없었대요. 저하고는 연락이 없었지만 가족들과도 연락이 없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놓고 간 짐은 보관하고 있나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종자가 저에게 돌아올 것 같고 해서요. 아직 짐을 버리지 않고 보관 중이에요. 이사도 가지 않고 그곳에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통해 김씨가 남기고 간 짐을 정리할 때까지 옥탑방 창고에 계속 남아있었다는 소연씨의 옷과 신발들, 뻔뻔한 거짓말로 모두를 다 속여온 김씨는 정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맞을까? 피해자가 자신을 약에 중독시키고 사건 당일에도 약에 취해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 이 얘기를 지금 한 4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 알이. 그 알 은근히 같은 말 계속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시신의 부검 결과는 메스암페타민 음성으로 김씨의 주장이 아주 시뻘건 개구라라는 게 입증됐어요. 핵심적인 살해 동기였던 불쌍의 남성 역시 김씨의 오락가락한 진술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씨 살해의 동기는 정말 우발적인 격분 때문일까요? 우발적 살인이라는 김씨의 주장이 의심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시멘트를 이용한 사체 은립 방식이죠. 법의학자도 놀랄 만큼 시신이 거의 부패하지 않고 무려 16년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던 김씨의 사체 은닉. 그거 아세요?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멘트 한 포 사다가 물 타서 양동이에 이렇게 저어가지고 붓고 이렇게 잘 모양 내고 말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 이러면 100% 1년 안에 깨져요. 겨울을 못 넘겨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전문 공사장에서 하는 분들은 얘 기술이 있더라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16년간 멀쩡하게 안에 있는 시신이 보존될 정도면 얘는 노가다 판에 있던 새끼가 아닐까요? 미장 기술이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가다꾼인 거, 일용직인 거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으니까, 창피하니까 그런 직업이. 그래서 뭐 나이트 DJ다, 가족에다가는 뭐 화로차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면서 계속 그 컨셉을 유지하고 있던 게 아닐까? 이 새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새끼인데. 이제 김씨의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실, 사체 은닉의 비밀을 좀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김씨의 범행에서 가장 놀라운 건 사체 은닉 기술이에요. 일명 시체 농장이라 불리는 미국 테네시 대학 법인류학센터, 그곳에서 오랫동안 인체 부패에 관해 연구해온 정양승 교수님이 김씨의 안매장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사례라고 한데, 16년 동안 시멘트 바닥에 둘러싸여 있던 시신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개인적인 욕심인데 학회에 보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줌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사망한 지 한두 달 됐다고 해도 믿을 만큼 이렇게 부패에 더디게 진행된 썰을 제 처음 봅니다. 소설이나 영화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살인범들의 이 시멘트 안매장 수법은 예상외로 쉽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대요. 아까 말했던 겁니다. 시멘트 내부에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 발생하잖아요. 그 압력으로 시멘트가 갈라져요. 그리고 악취가 나오고 시신의 부력 때문에 시멘트 무게에도 불구하고 떠오른다. 김씨가 옥탑방에 시멘트로 매장한 피해자의 시신은 왜 부패가스가 발생하지 않은 걸까요? 진짜 뭐지? 다른 사건들 보면 부패액으로 인한 악취가 있다, 갈라진 시멘트 구조물 틈으로 부패액이 흘러나와서 냄새가 났던 거다,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무 티가 안 났단 말이야. 16년간. 뭐 파타야 여행객 살인사건 이것도 그렇고, 시체 건조가 굉장히 빨리 돼서 그만큼 부패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 과정을 미라화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건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활동하는 세균 활동이 억제돼서 부패 속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체의 부패는 온도와 습도, 산소와 그로 인한 세균의 활동으로 진행되는데, 옥탑방 사건의 경우 세균에 의한 부패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됐다는 건 그 원인이 뭘까요? 사망한 다음 매장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매장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곤충 들어와서 알 낳을 수 있고, 그만큼 호기성, 산소를 필요하는 세균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많아지고 부패를 더 진행시킬 수 있죠. 그렇다면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얼마 만에 시신을 안매장했을까? 은닉 작업은 밤에 했나요? 아니요, 낮에 했습니다. 살해하고 1시간 반 정도 사체 은닉 작업하고. 아니 그러면은 시멘트가 애초에 있었던 거 아니야, 집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나? 시멘트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미장까지 마무리하고 보니 퇴근 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궁전 중공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막 퇴근하는 게 베란다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마 5시 됐던 것 같아요. 김씨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피해자 살해하고 시멘트로 사체 안매장을 마친 시간은 오후 5시. 그러니까 이 새끼는 3시간 걸렸어요, 안매장이. 이렇게 단시간 만에 끝마치기에는 김씨가 이 시신 은닉에 준비한 도구의 수가 많죠. 살해하고 난 뒤에 핏자국을 다 닦았습니다. 몸통은 비닐에 쌓여 있었고요. 머리 부분은 검은 봉지로 씌워져 있었고,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목에 수건도 감겨진 채였고, 시멘트도 뭐 이게 양동이 필요할 것이고 붓고 물 타고 해야 되잖아. 그럼 뭐 이렇게 삽도 있어야 되고. 봐봐, 시멘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래랑 섞어야 돼요. 뭐 벽돌도 있고, 미장 칼,
모두 저희 옥탑방 보일러실에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은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새끼 계획적이었다. 계획적이네. 이게 집에 왜 있어? 옥탑방에 사체 은닉 장소 바로 옆에 실제로 보일러실이 있다. 이 보일러실 누수공사 때문에 시멘트를 사뒀던 건데 이게 마침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시신 은닉에 쓰였을 뿐이다. 이거야? 얘가 사놨다는 것도 아니네요. 마침 있었다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사놓은 사람이. 집주인은 근데 죽어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보니 마침 사체 은닉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집안에 있었다.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겠냐는 거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도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시신 유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렇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설령 도구들이 거기 다 있었다 해도 더군다나 약에 취해 있던 새끼인데 얘는 이것을 그렇게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시신을 유기한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 시신 유기의 정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연치 않게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갖춰져 있었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집주인이 쓰다 남겨뒀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로만 이야기해보자면은 그 시멘트와 벽돌의 양이 어떻게 마침 사체가 담긴 여행 가방을 숨기기에 충분한 양이었겠냐는 거죠. 이 새끼가 사놨다면은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 사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자르진 않더라도. 이 새끼 내가 볼 때 미장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 여성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 보이는 가방 크기도 의문이 든다. 160 이하 여자분 키가. 작다고만 할 수는 없는 키인데 보통 체격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가방에 담겼을까? 옷 사이즈는 5 입었대요. 통통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만났을 때 애가 몰골이 거의 뭐 폐인이 돼 있었다. 바짝 말랐다는 거지. 자, 그래서 실험을 또 해보네요. 162에 60kg인 여성이 일단 가방에 눕는 건 가능한데 어깨랑 머리 때문에 가방을 닫기는 힘들다. 자, 그럼 이번에 50kg면 어떨까? 마찬가지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40kg 되는 분의 체격 참가자가 시도해봅니다. 예, 힘드시면 바로 외치세요. 안 될 것 같다고 하세요. 다 잠가야 되나요? 숨이 막히는데요? 되긴 된다. 40kg 대면은. 그러니까 여자분이 죽기 직전에 엄청 말랐었나봐. 이런 실험의 결과는 뭘 의미할까? 더 마르면 더 수월했겠죠. 최대한 체중이 많이 나가도 40kg에서 조금 더 넘는 정도, 그 정도로 굉장히 야윈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해자는 어떤 형태로든 시신 유기를 했을 거예요. 피해자가 용이하게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도해봤는데 잘 안 들어가면 그 이상의 어떤 잔혹함,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씨 집에는 다른 도구도 준비되어 있던 걸로 보인대요. 사건 당일 낚시터에서 귀가하기 전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김씨는 귀가하고 살인과 암매장을 빨리 한 뒤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범행 도구를 차에 싣고 다시 낚시터로 갔어. 그 시간이 8시입니다. 이때는 마침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밀물 시간대야.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정리할 수 있나요? 그냥 상황이 닥치니까 딱딱 됐습니다. 사체 은닉이 이 정도로 계획적이라면 살인 역시 계획했던 건 아닐까. 시멘트를 배합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절 오류나 실수가 없어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약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상 온전히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는 건데 씨발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교도소에 갔을 때 이 김씨가 계획범죄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제가 일찍 자수했더라면 더 홀가분했을 텐데요. 후회하죠 지금 와서는. 그 집에서 제가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미친놈이네.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가려내는 거는
형량을 결정할 중대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야 돼요.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피의자가 죽이려고 했네? 그거랑 충동적으로 한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계획범죄는 보통 무기부터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가능하고 6이라도 최고 30년까지 때릴 수 있다. 근데 1심 재판부는 왜 김씨에게 14년만 선고했을까? 형법에서는 한 달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는데 이 사건은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구형법이 적용됐다. 유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징역 15년까지가 한계였다. 그럼 그 당시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었네요. 판결도. 이거 봐. 이래가지고 단순히 몇 년 이 숫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 판사 엄청 욕먹었겠네 이때. 지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했겠냐. 지 자식이었어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재판은 2024년에 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2008년이었어. 범행 당시의 형법에 따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됐을 때 형량은 15년을 넘기지 못하던 때야. 그래서 계획살인이었다면은 무기 가능성이 있는데 우발적으로 판단돼 버리니까 15년 내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감안할 거 해보니까 14년 결정됐나 보다. 그 당시는 이제 상한선이 낮았던 만큼 기준도 약했다. 우발적으로 격분해 살인을 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이었으면은 8년에서 11년 사이가 기본이다. 많이 받은 거네. 오히려 개정 전 형법으로 14년 나온 거는 사체 은닉 혐의를 가중 요소로 또 더했기 때문에 그나마 14년이다.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 당시 이제 법의 규정상은 최대한 한 거네요. 또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08년이니까 지나버렸죠. 그래서 사체 은닉죄로 별도 기소를 할 수가 없었고 처벌도 안 됐다. 다만 여기서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은 못하되 사체 유기 행위를 살인죄 가중적인 양형 요소로 참작한 겁니다.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네요. 그나마 또 오히려 진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이것 또한 이해가 됩니다. 또 범인 새끼가 이게 우연히 좀 많이 따르네요. 운이 좋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유무죄에만 너무 신경 쓰고 양형에 관한 부분은 너무 조사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처한 상황, 법의 테두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해서 좀 더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최대한 무기까지 때려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양형에 관한 부분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게 너무 우발, 계획 이걸로만 승부했던 것 같아요. 재판이. 유죄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사 단계에서 못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양형에 관한 증거를 낼 수 있으니까. 항소심 재판이 있어요. 이 새끼가 항소했으니까 거기서 합당한 죗값을 치를 방법은 없는 걸까? 살인에 결부된 사체 은닉 경우는 사실은 범죄를 잘 계획해서 주도 면밀하게 은닉을 잘한 범죄자가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되는 모순적인 면모도 분명히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은닉을 해서 밝혀지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특례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항소심 공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데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단 방송은. 자, 그러면 이게 방송이 7월 5일이었으니까 14 더하면은 29 했겠네.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했네요. 이미 항소심. 그러면은 결과가 또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며칠 있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문 기사를 또 찾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항소야 뭐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권리니까 예. 뭐 자기가 범인일지언정 어쨌든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형 덜 받고 싶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권한 쓸 뿐인 거고 예. 검찰이 뭐 좀 잘 입증해서 이 새끼 무기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형법으로 보자면은 뭐 14년 나왔는데 1년 더 추가해서 최대 15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무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럴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냥 이거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하필 너무 예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던 일이라 어쨌든 피고인에게 유리하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운 좋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새끼 거짓말 존나 많이 했는데 씨발 그래도 이게 하나도 범행 증명의 어떤 빌미가 안 됐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게 항소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역전재판 같지가 않아요. 항소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항소심이라는 걸 해봤는데 하는 게 없습니다. 양측이 다 그냥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거예요. 정말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 재판을 준비할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 최선의 조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한 뒤에 싸우는 거잖아. 그럼 뭐 이래? 1심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해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기 위해 이 증거는 까지 맙시다. 뭐 이래? 1심에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소심을 가도요. 새로운 게 달라질 게 없어요. 웬만해서.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고. 그러면은 항소는 뭐냐면은 방금 말한 그거야. 이런 결과 나왔는데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예, 이 정도에서 끝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유지될 것 같아요. 엄청난 반전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근데 엄청난 반전이 경찰이 조사한 내용, 검찰이 이제 확인한 내용 달라지는 게 있겠냐고. 미처 몰랐던 목격자나 뭐 공범이 알아서 나타나주지 않는 이상 있겠냐고. 있었으면 1심 준비할 때 다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했으니까 바뀌더라도 뭐 크게 깎이면 10년이겠죠. 예. 작게 깎이면 뭐 12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선이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가지고 뭐 1심에서 유죄인데 2심에서 무죄야. 이거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거죠. 예.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죠. 뭔가 사소한 해석의 차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바뀌는 뭐 그런 이제 꼬투리가 잡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예. 대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보통의 경우들은 항소 가도 별로 일 안 생깁니다. 변화가 딱히 없을 거예요. 1심에서 그냥 정해져. 돈만 쓰고 시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무튼 젖같습니다. 이 새끼. 14년 유지될 것 같은데 더 조질 수가 없구만. 지는 실망하겠죠. 뭐 대법원까지 가려나? 대법원 가서도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1450회 봤습니다. 5803일. 이게 이제 소연 씨가 집에 온다고 전화하고 다음날 실종되고 16년 뒤 시멘트 깨지면서 발견되는 그 시간일 거예요. 5803일 옥탑방의 비밀 거제 시멘트 살인사건이라고 합니다. 7월 5일자 방송이었고 이 방송을 안 봤었는데 제가 본방을 이런 내용이 있었구만. 이러니까 요즘에 그 알이 좀 방송을 잘 만든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사건을 어떻게 잘 골라서 취재했고 좀 범인에게 쌍욕을 박아달라는 위주로 그런 관점으로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의도가 꽤 들어먹힌 것 같죠. 그런 편이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